안녕하세요. 지난번 1편 김부장 편에 이어 이번에는 정대리 권사원 편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대리급과 사원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책 속으로 고고싱! 정대리는 대기업에서 대리로 일한다. 세후 월급은 350만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부장의 비위를 맞추면 회사 생활은 그럭저럭 할 만한 편이다. 모은 돈은 별로 없다. 10년 조금 안 된 아반떼 한 대를 갖고 있고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산다. 여자친구는 사준생이다. 사업 준비생. 카페를 차리는 게 목표란다. 카페 개업 준비한다고 일부러 취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정대리도 자세히는 모른다.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 정대리와 여자친구의 일상은 이렇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잡고 인스타그램을 열어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밤새 올린 사진을 확인한다. 어디에 놀러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들고 있는 가방은 뭔지, 화장품은 뭘 쓰는지 자세히 살핀다. 숨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사진을 이리저리 확대해 본다. 혹시 조작은 아닌지 눈에 불을 켜고 살핀다.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브랜드와 가격을 알아낸다. 정대리의 반응은 두 가지다. 저가의 브랜드면 그럼 그렇지. 고가의 브랜드면 제가 저걸 어떻게? 이 커플이 같이 있으면 서로 대화하는 시간보다 각자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길다. 얼굴 보려고 만난 건지 같이 핸드폰 하려고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만남이 서로 편하다. 여자친구가 물어본다. 오빠, 우리 차는 언제 바꿔? 지금 알아보고 있어. 아, 그리고 부모님이 결혼 비용으로 1억 보태주신대. 1억? 그걸로 집 구할 수 있어? 차 사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 해야지 뭐. 몰라, 어떻게 되지 않겠어? 우리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살 수 있어? 버버리맨인가 하는 오빠 친구가 사는 곳 말이야. 글쎄 알아보질 않아서. 제주도 갔다 와서 한번 보자. 좋아. 정대리는 아직 대학생 때 타던 아반떼를 타고 다닌다. 그때는 차종보다는 차를 끌고 다닌다는 것이 더 중요했다. 부모님이 사주신 차라서 할부에 대한 부담도 없었다. 이 흰색 아반떼를 타고 대학 캠퍼스를 활보했다. 여자 후배들을 태우고 다니면 백마탄 왕자가 된 기분이었다. 오빠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후배들 사이에서는 택시기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좋았다. 예전 여자친구들과도 아반떼 한 대로 전국을 휘젓고 다녔었다. 그런데 지금의 여자친구는 이 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정대리도 그렇다. 퀴퀴한 카페트 같은 시트에 앉을 때마다 먼지가 푹 하고 올라온다. 가죽 시트에 앉고 싶다. 요즘 모카색 알칸타라 가죽 시트가 좋아 보인다. 제일 큰 문제는 하차감이다. 소음이나 진동 같은 승차감은 상관없는데 아반떼는 하차감이 정말 별로다. 남들 보기 부끄럽다. 여자친구는 친구들 모임에 갈 때는 멀리서 내려달라고 한다. 차려입은 원피스와 이 차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의 차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원피스에게 미안하다. 혹시라도 H로고나 직물 시트가 보일까봐 차 안에서는 셀카를 찍지 않는다. 정대리의 친구들은 동그라미 4개 로고나 정대리의 친구들은 동그라미 4개 로고나 삼각별 로고나 파란색, 흰색 피자 로고가 살짝 보이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다. 정대리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서 안달이 나 있다. 한때 잘 나가던 아반떼가 초라해 보인다. 정대리는 외제차가 정말 갖고 싶다. 회사의 오전 일과가 끝나고 점심시간이다. 팀원들과 정대리는 12시가 되자마자 일어나는 김 부장을 따라서 쪼르르 사내식당으로 내려간다. 김 부장은 밥과 반찬을 후루룩 마신다. 몇 번 씹지도 않고 넘긴다. 습 쩝쩝. 팀원들은 아직 반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 김 부장은 이미 다 먹고 팔짱을 낀 채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반찬 접시들은 가지런히 포개 놓았다. 사내식당을 나서자 김 부장은 볼 일이 있다며 사무실로 혼자 올라간다.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는데도 매번 저런다. 팀원들과 같이 있으면 본인이 커피를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 요즘 커피값이 2,000원인 걸 모르시나? 게다가 우리 팀은 후식만큼은 각자 계산한다. 그게 서로가 편하다. 정대리는 송과장 권사원과 함께 근처 커피숍으로 간다. 송과장님, 요즘 차에 관심 있으세요? 별로?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왜? 제가 지금 3 시리즈 보고 있는데요. 저한테 어울리겠습니까? 그 독일차? 안 어울릴 게 뭐가 있어. 근데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아? 요새 1,000만 원 정도 할인해서 국산차랑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렇구나. 난 차는 잘 몰라서. 저만 구닥다리 아반떼 타고 다녀요. 제 친구들 차는 다 벤츠 아우디인데 작살 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차 바꾸자고 난리예요. 쪽팔리다고. 친구들이 잘 사나 보네. 뭐 잘 사는 놈들도 있고 그냥 평범한 놈들도 있고. 할부 36개월이나 48개월 하다가 끝날 때쯤 바꾸는 거죠. 요즘엔 3, 4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와, 나는 11년째 타고 있는데 매달 고정비가 만만치 않겠네. 대단들하다. 한 달에 술 한 번, 커피 몇 잔 안 마시면 되는데요, 뭘. 그게 쉽게 될까?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건데. 정대리는 하루 종일 자동차만 알아본다. 신차도 보고 중고차도 본다. 김 부장이 슬금슬금 걸어오면 재빨리 화면을 바꾼다. 김 부장의 특기는 멀리서 팀원들 뭐 하는지 감시하기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다가와 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목에 방울을 달아주고 싶다. 그래서 왼손은 늘 Alt 탭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다. 화면 빨리 바꾸기는 정대리 전문이다. 사고 싶은 차는 정대리가 생각한 예산보다 조금 비싸다. 보다 보니 점점 가격대가 올라간다. 이러다가 롤스로이스까지 갈 기세다. 현실 타협이나 할 겸 비트코인을 확인한다. 오, 1,000만 원 넣어두었던 것이 지금 1,500만 원이 되었다. 옆자리 송 과장에게 사내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낸다. 송 과장님 비트코인 보세요. 1,0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1,500만 원 됐습니다. 많이 올랐네. 좋겠다. 과장님도 빨리 비트코인 사세요.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입니다. 비트코인도 말이 많던데 안전한지 모르겠어.
몇 년 전에 정대리도 몇천 잃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니까요. 일론 머스크도 인정했잖아요. 과장님도 이제 비트코인의 배에 올라타셔야죠. 여자친구가 차 빨리 바꾸자고 하는데 이참에 확 바꿔버릴까 봐요. 같이 돈 벌어서 저랑 같이 차 바꿔요. 정대리는 차는 바꾸고 싶은데 누군가와 같이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다. 같이 사면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나만 손해봤다거나 나만 돈 썼다는 느낌이 덜하다. 자신과 같이 돈을 쓴 사람이 있어야 나만 사는 게 아니라는 심리적 핑곗거리가 생긴다. 송 과장이 말한다. 그런데 정대리 결혼한다며? 신혼집부터 알아봐야 하지 않아? 차는 나중에 바꿔도 되잖아. 집이야 그때 가서 알아보면 되죠. 전세 아무데나 들어가려고요. 요즘 전세값 만만치 않은데 미리 알아봐 두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되겠죠. 근데 새 차 살까요? 중고차 살까요? 차는 감가가 크니까 중고가 낫지 않을까? 그쵸? 저도 중고로 살까 해요. 자전거도 중고로 샀는데 멀쩡하던데요. 자전거? 좋은 거 샀어? 500만 원짜리 샀어요. 500? 중고가? 무슨 자전거가 그렇게 비싸? 도금하라고 하는 건데요. 새 거는 1000만 원 넘어요. 동호회에서는 이 정도 타야 알아줍니다. 와, 월급보다 세네. 나름 그 안에서 등급이 있나 봐. 운동 목적도 있지만 동호회인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해요. 이러려고 돈 버는 거죠. 하하. 정대리는 회사를 대표하는 욜로족이다. 욜로 신도 있다고 퍼뜨리고 다닐 정도의 욜로 광신도다. 여자친구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욜로족이다. 두 사람은 그 부분이 참 잘 맞는다. 최근에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1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했고 여자친구한테 50만 원짜리 지갑과 50만 원짜리 구두를 받았다. 주식? 코인? 남들 하니까 정대리도 그냥 하긴 한다. 하지만 돈 더 벌려고 아등바등하면 뭐 하나 싶다. 죽어라 노력해서 한 계단 올라갈 때 옆에 놈은 다이아 수저, 금 수저 물고 태어나서 이미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열심히 해봤자다. 그냥 지금 즐기며 사는 게 더 낫다고 정대리는 생각한다. 요즘 들어 업무 시간에 모니터보다는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다. 김 부장이 눈치를 주는 것 같지만 정대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옆 팀원들도 자기 할 일에만 열중하는 스타일이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동료들은 물질적 고민 없이 현재를 즐기는 듯한 정대리가 부러울 때도 있다고 했다. 정대리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권사원은 오늘도 출근. 화요일 아침이다. 오늘도 김 부장 팀의 아침은 평화롭다. 김 부장은 후루룩 후루룩 해장국 마시듯 믹스커피를 들이킨다. 송 과장은 특유의 꼿꼿한 자세로 업무에 몰입 중이다. 정대리는 여행 후유증으로 축 늘어져 있다. 권사원은 출근 후유증으로 축 늘어져 있다. 김 부장 팀의 막내 권사원은 올해 3년차 사원이다. 눈물 나는 취업준비생 시절을 거쳐 대기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그런 권사원이 회사에서 웃음을 잃는 데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회사 생활이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실감한다. 그리고 일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도 이제는 헷갈리고 있다. 그런 권사원을 오늘 가장 힘들게 한 건 1호선이다. 권사원은 매일 아침 지하철 1호선 상행선을 타고
남쪽 끝에서부터 국토 종주를 하는 탓에 아침부터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다. 멀기도 멀지만 1호선이라는 공간이 권사원을 피곤하게 만든다. 1호선에는 1호선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다. 눅눅하고 꿉꿉하고 퀴퀴한 복합적인 냄새다. 그러나 5분 정도 지나면 냄새에 익숙해져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5분이 지나 냄새가 잊혀질만 하면 독특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종교인, 혼자서 열변을 토하는 정치인, 침 튀기며 우주의 신비에 대해 강연하는 교수님,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 어깨를 밀치며 칸을 이동하는 럭비 선수, 손잡이에 매달려 턱걸이하는 체조 선수, 클럽인 것 마냥 이어폰 음악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도록 크게 듣는 음악인. 그들 말에 의하면 음악이야말로 국가가 허락해준 유일한 마약이라고 한다. 이들을 잘못 마주치면 출근길이 더 피곤해진다. 다른 칸으로 옮겨도 이들 중 한 명은 꼭 있다. 탈 때는 고난, 내릴 때는 환희의 1호선이다. 송 과장님처럼 새벽에 나올까? 권사원은 잠시 생각한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 야행성 인간으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가능할까? 권사원은 최근에 회식 끝나고 올라탄 지하철 막차에서 못 볼 꼴을 보고 말았다. 7좌석을 차지하고 누워 자던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은 가히 트라우마급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소변이 짙은 파란색 직물 시트에 스며들어 전혀 티가 안 난다는 것. 누군가 저기 또 앉을 텐데. 권사원은 벌떡 일어나고 싶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 않은가? 아닐 거야. 설마 아니겠지. 애써 아닐 거라 위안하며 권사원은 지하철 1호선에 지친 몸을 뭉갰다. 권사원은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업무에 열중한다. 원래 사원에게는 프로젝트 보조 역할만 맡기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권사원에게 일이 떨어지게 되었다. 회사 제품의 전반적인 시장 조사와 그에 대한 전략이다. 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꽤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송 과장과 협업하되 권사원이 주도적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꼬박 3주를 이 프로젝트에 올인했다. 꼼꼼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관련자들 인터뷰까지 마친 후 자료를 만들었다. 송 과장과 정 대리도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수정사항을 체크하고 최종본을 정리해갔다. 완성, 드디어 완성. 권사원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 최종본 파일을 첨부해 김 부장 앞으로 이메일을 보낸다. 김 부장 역시 전무님과 상무님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자료인 만큼 매의 눈으로 살핀다. 양 눈썹이 가까워지며 미간에 주름이 생기도록 열심히 보고 또 본다. 대망의 프로젝트 발표날. 권사원은 청심환을 먹고 출근했다. 3년 전 회사 면접을 볼 때 이후로 청심환을 먹은 건 처음이다. 수십 번 읽고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했다. 권사원 잠깐 나 좀 봐. 김 부장은 아침 일찍 권사원을 호출한다. 권사원 오늘 발표 내가 할게. 네? 제가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사원한테 이런 중요한 발표를 시키는 것도 좀 그렇고 내 생각이랑 다른 부분도 있고. 왜 대답을 안 해? 네, 부장님. 당황스럽다.
보고서 작성부터 발표까지 전부 내가 다 준비했는데. 김 부장이 발표를 한다. 쳐다보면 눈이 빠질 것 같이 밝은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한다. 장표가 넘어갈수록 권사원은 당황스럽다. 김 부장의 발표 내용은 자신이 만든 내용과 많이 달랐다. 김 부장은 권사원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자료를 팀 실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방향으로 재편집했다. 현실의 어두운 면은 본인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봐 장밋빛 미래로 편집해버렸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는 본인이 한 것처럼 포장한다. 권사원과 팀원들은 멍하니 김 부장을 쳐다본다. 발표가 끝나고 송 과장이 정 대리와 권사원을 데리고 회사 지하 카페로 내려간다. 괜찮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겪으니 진짜 멘붕이네요. 저랑 상의도 없이 내용을 수정하시고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열심히 만든 자료인데. 부장님은 왜 우리랑 대화를 안 하실까? 자기 생각은 좀 다르니 같이 바꿔보자. 이런 얘기만 해도 될 텐데. 몇 년째 이런 식인지 모르겠네. 진짜 속상하네요. 옆에 있던 정 대리가 투덜거린다. 저런 사람을 팀장시키는 회사가 잘못된 건지 그냥 팀장이 이상한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다른 스트레스는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직원들 성취감이나 보람까지 무너뜨리는 건 진짜 힘 빠지네요. 연봉이나 실적 압박 같은 것보다 이런 게 더 열받아요. 권사원 열심히 했는데. 다음 날 아침 김 부장은 팀원을 한 명씩 불러 면담을 하기로 한다. 인사 고과 시즌이라 고과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 같다. 권사원, 네 부장님. 미안한데 올해 대리 진급 해인 거 아는데 말이야. 박 과장이 진급을 한참 동안 못하고 있잖아. 알지? 그래서 박 과장 고과를 잘 줘야 할 것 같아. 권사원이 이해 좀 해줘. 네? 권사원은 뭘 이해하라는 건지 어리둥절하다. 자신이 진급하는 것과 박 과장 고과를 잘 주는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박 과장은 김 부장과 최 부장의 동기로 몇 년째 팀 고과를 빨아먹고 있는 블랙홀이다. 과장만 10년 넘게 하고 있다. 김 부장은 박 과장이 불쌍하다며 후배들의 고과를 낮추고 박 과장의 고과를 올려주고 있다. 이 때문에 김 부장의 팀원들은 최소 1년씩 진급 누락을 해왔다. 어느 해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평가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년 조회사에서 하신 대표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가? 직원들은 혹시나 했다. 어쩌면 올해는 다를까? 하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르지 않았다. 김 부장 역시 변한 게 없다. 김 부장은 사원 대리급은 아예 진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최저 고과를 주었다. 그리고 동기인 만년 과장 박 과장에게는 최고 고과를 연속해서 주고 있다. 김 부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 권사원은 아직 젊잖아. 그렇지? 그래, 정대리 들어오라고 해줘. 권사원은 실망이 크다. 선배들이 회사에 영혼을 쏟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다. 수십 번 탈락의 고배를 마신 끝에 어렵게 취직을 했다. 그것도 남들 부러워하는 대기업. 포부를 갖고 회사에 입사했지만 막상 업무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선배들은 주식, 부동산, 코인
그런데 이제 알겠다. 왜 그러는지를.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환경이, 지금의 조직이 직원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권사원은 생각한다. 나도 그래야 하나? 회사와 나를 철저히 분리해야 하나? 내가 꿈꾸던 직장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임원까지 승진하겠다, 그런 생각까진 해보지도 않았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도 내고 그냥 잘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잘하려고 애써봤자 소용이 없다. 나만 상처받고 그냥 그렇게 끝난다.